있잖아, 내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노래가 좋을까? 일단 들어봐. 나랑 결혼해 줄래? 다른 것도 있어. 사랑인걸 사랑인걸. 글쎄. 아니 뭐가 글쎄요. 아니 그러면 이거 말고 여자의 마음을 더 이렇게 확 사로잡으시는 노래가 있어? 아, 있지. 자그마치 신라 시대 때부터 전해졌던 노래. 바로 헌화가. 뭐? 헌화가 몰라? 몰라. 괜찮아. 붉은 바위 끝에 잡고 있는 어미소 노라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 뭐야? 그런 내가 부끄러워진다고? 그 어미소는 또 뭐야? 음메이소? 이런 무식한.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기록상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노래, 향가인 헌화가, 그리고 신라시대 고대 가요인 해가 또는 해가사라고도 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삼척 지역 민중의 삶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삼척시립박물관 김태수 소장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농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아나운서계의 수로 부인 김소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오늘 머리에 꽃을 꽂으셨네요. 예. 네, 우리가 저 머리에 꽃을 꽂으면 그런 의미 아니고요. 아름답다 그러죠. 아, 예, 그 의미죠, 그 의미죠. 뭐 다른 뜻으로 혹시 오해할 해석이- 뻔했네요. 아, 예. 예. 아니, 저는 그 아름답다는 얘기를. 아, 그럼 네. 감사합니다. 예, 머리에 꽃을 꽂으신 김소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미스 코리아 아니고요. 이 미스 신라입니다. 미스 신라. 그래서 오늘 좀 한껏 멋을 많이 내고 왔어요. 예, 이 예. 미스 진짜 미스 신라라는 신라답습니다. 네, 그 키워드에 좀 어울리고자 예,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이야 뭐 여러 가지 인기 투표 온라인으로 뭐 누가 예쁘다 투표도 많이 하고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미인 대회가 있지만 천년도 더 된 그 신라 시대에 미스 신라를 뽑긴 했을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스 신라. 제가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다 봤는데 저로서는 판단이 잘 안 갔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삼국유사의 수로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는 용모와 자색이 매우 뛰어나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신물로부터 붙들려 갔다. 이건 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이제 신물들, 산과 물에 있는 이런 그런 존재들이 그 자색을 타며 가지고 붙들려 갔다라고 하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 한마디로 정리가 되나요? 예. 가는 곳마다 정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인가가 자꾸 벌어졌던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강원도에 수로 부인이 왔을 때도 일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수로 부인이 남편 순종공을 따라서 이제 강릉 대수로 부임하는 길을 따라오니까 동해안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동해안을 거칠 때도 그 바다 용이 부인을 납치해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순종공이 부인을 구하려고 경내 백성들 모아서 부른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해가라는 거죠. 그게 불려지는 사건이죠.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낯이 익어요. 근데 전생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는 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결국 하시네요, 그 얘기를.
오늘 저 헌화가 사실 헌화가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교과서에도 지금 헌화가가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까지는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도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야 될 텐데. 예. 그 학창 시절 교과서를 통해서 다들 내용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그래도 한번 새롭게 뭔가 이 헌화가를 좀 재해석해 봤습니다. 그걸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함께 재밌게 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닌데 조금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그래 나도 힘들구나. 좀 쉬었다 가자. 더럽습니다. 덕심아 붓다리 내놓거라. 이거야. 밥 드렸는데. 밥이 됐으냐? 내 엉덩이가 됐을지. 아 힘들다. 밥 먹고 가려고 시작했더니 밥을 깔고 앉았네. 씨. 먹을 게 없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배고파 죽을. 몹시 시장하구나. 다들 그렇지? 목이라도 죽이고 가야겠구나. 근데 얘 강릉은 참 경치가 좋네 얘. 이리 봐도 절경이고 여도 절경이고. 어머머머머머. 참 경치가 됐으니 내 얼굴이 더 아름다운 것을. 그렇지요? 아이, 그렇다마다요. 부인 얼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곱고 아름답지요. 아니 왜 한숨을 다 쉬십니까? 부인 얼굴이 이렇게 고우니 내 자나깨나 근심이 가득하오. 참 몰라. 아니 남들은 다들 내가 무슨 얼굴값이라도 할 줄 아는데 아시잖아요. 전 당신밖에 없는 거. 암요. 알다마다요. 아니 잠깐만. 저게 뭐지요? 뭐요? 아이 저기 저거요. 저기 뭘 말하는 것이오? 아이 저기 저거지. 너의 눈에도 안 보인단 말이냐? 저 절벽 밑에 있는 거요. 그래 저게 뭐지? 저 철쭉이라 해. 철쭉. 철쭉? 까마득한 절벽 아래 위태롭게 피어있는 한떨기 철쭉은 어찌 저다지도 곱단 말이냐.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구나. 그렇지? 예. 진짜 대단하시네 얘. 저 아름다운 꽃을 품에 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저 꽃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아이 뭐 아까 짐이 많아. 저 같구나. 아이 참. 어딘지 안 보이오. 헐, 늙었네. 늙었어? 아니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으니 그 꽃 제가 가져다 드리지요. 천길 벼랑을 기어올라 수로 부인이 탐내던 꽃을 기어코 따고만 노인. 아유 어떻게 내려간대냐 이거. 붉은 바위 끝 잡은 어미소 놓으라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드리오리. 다 딱히 그들 위해서 개온 건 아니라네. 그냥 날이 적당해서. 어머머머, 웬일이야. 정 그러시다면 밖에 싸워요. 고량이 달아주겠소. 그렇게 꽃을 바친 노인은 유유히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그를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한 산신이었다고 생각했다.
헌화가 이 배경설화 재밌게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헌화가가 이게 긴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억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잠깐 잊으신 분들 위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전문을 소개 한번 짧게, 해주시죠. 네. 예, 현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바위 끝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면 항상 뭔가 시 같은 것도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해석을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정말 겉으로 봤을 때처럼 노인이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서 꽃을 꺾어 바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게 숨어 있는 건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진골 귀족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헌화가를 지어 바치는 사람이 노인이잖아요. 네. 소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소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노인이 실을 지어 바쳤단 말이에요. 꽃을 딴 다음에 이제 실을 지어 바치고 그 기록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이 노인이 이 지금 수로 부인하고 김순정, 순정공은 이제 경주로부터 가는 사람이니까 또 강릉의 태수로서 이제 가는 거니까 뭔가 그 지역과는 다른 중앙 출신이고 이 노인은 그 지역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뭐 소 끌고 가니까 그럼 지역 주민이다. 시를 지을 정도면 그냥 만만치 않은 평범한 사람은 아닐 테고 뭔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세력가다. 이렇게 본다면 중앙에서 올라오는 이 이제 관리를 이제 꽃을 준다는 건 이제 맞이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중앙의 정치적인 인물과 지방 세력이 손을 잡아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의 이렇게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헌화가를 단순하게 그냥 진짜 여성에게 남성이 바치는 사랑 노래다, 구애의 노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서양에도 이런 장르는 음악이 따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세레네이드라고 하죠. 우리는 편하게 세레나데. 세레네이드. 세레나타는 이탈리아에서 세레나타라고 하는데 영어로 세레네이드. 이거는 중세기 때부터 이제 쓰던 표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보면 그 솔로몬의 노래 있어요. 제가 들어본 그 세레네이드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들어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궁금한데 누군가가 어떤 청년이 교수님한테 직접 불러준 그런 세레네이드? 그러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한쪽은 꽃을 머리에 꽂고 한쪽은 마음에 꽃을 꽂고요. 타는 기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자 솔로몬의 노래는 한번 성경집에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줄리엣은 그 베란다 위에 그 서 있고 아래서 로미오가 그 노래 하고 있는데 발코니. 그러니까 사랑의 표시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그 너무 좋아요. 근데 수로 부인이 정말로 이렇게 헌화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리고 용이 납치를 해가고 식물들이 붙잡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헌화가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뭐 출전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수로 부인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순정공의 자료를 통해서 수로 부인의 실존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삼국유사에는 순정공이라 나오죠. 근데 순정은 이름이고 공은 이제 존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공이라 쓰는 존칭은 진골 귀족 이상의 어떤 귀족들에게 쓰는 호칭이었고 또 이제 하서주라든가 실직주 같은 지방주의 장관으로 보낼 때는 진골 출신들 많이 보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는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경도광의 부인이 이찬 김순정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찬 김순정에 대해서는
그 속 일본기에도 나올 정도로 실존 인물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국 유사에 나오는 순정공과 삼국 사기의 김순정이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학계에서 논란은 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일 인물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거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든가 고대 인명 사전 같은 데서는 수로 부인을 실존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으면 정말 남편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하셨을까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부인이라는 호칭이 사실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쓸 수 있는 호칭이 부인인 건지 또 그럼 수로 부인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이라는 호칭은 그 왕비하고 그다음에 왕의 어머니, 왕비의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그럼 정말 특별한 호칭이네요. 그래서 그 태종 무열왕의 부인은 문명 부인, 그다음에 경덕왕 첫째 왕비는 뭐 산모 부인, 그다음에 그 둘째 부인은 만월 부인 이렇게 부인이라는 호칭을 썼고 그 수로 부인은 경덕왕의 첫 번째 부인인 그 산모 부인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왕비의 어머니죠. 그래서 부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국가를 위해서 아주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의 아내에게도 그 부인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무랑 때 보면 그 고구려의 인질로 잡혀 있던 왕자를 구한 박재상 아시죠? 박재상의 부인도 아내도 이제 국대 부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그다음에 김유신의 부인도 이제 지소 부인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왕과 왕비와 왕의 어머니, 왕비의 어머니에게 줬지만은 아주 나라의 큰일한 사람의 아내들도 부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를 끌고 오던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헌화가를 부르는 이 신라 향가 헌화가가 불려진 장소는 어딜까? 이 점은 매우 중요하게 오늘날까지도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저희 제작진이 이 헌화가가 불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헌화가와 해가의 공간적 배경, 노래가 불린 곳은 어딜까요? 임원항 뒤편 남화산 정상에 위치한 수로 부인 헌화공원을 찾아왔는데요. 헌화가가 불렸던 곳으로 추정되는 여러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공원에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로 부인 이야기를 토대로 다양한 조각과 그림 등이 조성돼 있죠.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연 오색 대리석 조각상들과 산책하며 즐기는 탁 트인 동해바다의 비경.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사실 헌화가와 해가사가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불려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경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도중에 해안가 절벽에서 헌화가가 불려졌는데요. 지금 그 이문쯤에 바위 절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곳에는 철쭉이 많이 피는 걸로 봐서 그곳에서 헌화가가 불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성된 공원이 수로 부인 헌화공원입니다. 임원항에서 해안을 따라 차로 40여 분 정도 달리다 보면 저 멀리 촛대바위가 보이는 바닷가 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임원항에서 걸어왔다면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처럼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해가사가 불리어졌던 장소인데요. 경주에서부터 강릉 태수로 부임을 해가던 순종공 일행이 이곳 임해정에 머물러서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때 수로 부인의 용모를 본 바다 용왕이 수로 부인의 용모를 보고 반해서 부인을 빼앗아 바다 용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그런 곳입니다. 동해 용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갈 때 여의주를 떨어뜨린 걸까요? 공원의 중심부엔 여의주 모양의 조형물이 서 있는데 헌화가와 해가의 내용과 관련 사파들이 조각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해가의 장소라고 추측하는 걸까요? 적주지에 실려있는 옛 이야기에선 수로 부인을 구하는 계책을 일러준 노인의 흔적이 이 근처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또 근처 구람에 용묘라는 지명이 있는 것도 추측의 근거입니다. 해가사의 터에서 북쪽 강릉 방향 정동진 인근으로 올라가다 보면 최근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부채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인근 도로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헌화로인데요.
한쪽은 도로를 넘어올 듯 파도가 넘실대고 다른 한쪽은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죠. 예, 사실 강릉과 삼척 전부 이게 동해안에 접해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수로부인 일행이 강릉까지 가면서 지났던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해안가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고 나서 도로의 이름을 짓고자 했을 때 수로부인이 지났던 길이고 또 헌화가가 불리웠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 해서 도로의 이름을 헌화로라고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바로 옆으로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나무와 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죠. 풍광만 보면 이곳이 바로 헌화가의 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강릉에 헌화로가 있다면 삼척엔 수로부인길이 있다고 해요. 고려시대부터 개경과 한양에서 강원도로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일컬어서 현재 관동대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관동대로의 구간 중에 삼척을 지나는 길을 수로부인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남편을 따라 이 길을 걸었던 수로부인. 결국 헌화가와 해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배경설화로 인해 잊고 있던 사랑을 추억하게 되는 길. 그곳이 바로 헌화로와 수로부인길입니다.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 난 해안길은 어느 곳이든 그야말로 장관이기 때문에 전설이 서려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 이 헌화가가 불린 장소, 실제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딱 여기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를 확실하게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제 강릉설이 있고 삼척설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자, 이걸 김태수 소장님이 이 강릉설과 삼척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헌화가가 불려진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할 때 이걸 거의 그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잘 논문으로 쓰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에 있는 학자들은 또 지역성도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떻게 특별히 이렇다 하고 이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다 보면 특히 강릉의 장정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릉의 고대 민요하고 헌화가하고 어떤 그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해안 절경 이런 걸 따져볼 때는 뭐 강릉 정동진, 화비령 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삼척 출신 이창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헌화가가 불려진 그 장소 또는 그 노래가 그 무속적 제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쪽에서 전해지는 무속 제의와 헌화가의 유사성 그리고 또 뭐 해안 절경 이걸 따져서 삼척 맹방에 있는 한자 정도로 이제 비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학계에서도 근거를 내세우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이쯤이 아닌가 경주에서 이렇게 강릉까지 오는 노정에서 그런 그 해안 절경 가진 곳이 뚜렷하게 뭐 삼척 강릉 쪽이 많이 있으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네네. 그 두 분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김태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근거는 없지만 지역에서 이런저런 장투사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지역 답사를 다녀보니까 그 임원, 지금 현재 삼척시에서 수로부인 공원이라고 이렇게 큰 동상도 세워놓은 그 임원 쪽에 조사해 보면 임원항 남서쪽에 그 산봉우리 해안가에 있는 벼랑을 수리봉, 수로봉, 수리봉 이렇게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아름다운 철쭉이 늘 피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아닌가. 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해서 뭐 논문이라 이렇게 쓰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노래가 불려졌는지 명확한 근거만 어디서 찾아내기만 하면 이거 정말 큰 사건 되겠네요. 근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우리 후손들이 빨리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 당시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하면 그렇죠. 그 수밖에 없죠. 제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경주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부임을 해오던 길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는 뭐 교통로를 알면 조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태수가 부임을 해오려면은 뭐 어떻게 해서 오죠? 네.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경주에서 이제 동해안을 따라 그 신라 시대에 이제 북해통이라는 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왔을 겁니다. 그럼 포항 쪽으로 나와서 포항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삼척
그다음에 강릉, 안평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길일 텐데 사실 뭐 그 위치가 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해안 쭉 길을 보면 지금은 딱 뚫려 있습니다만 삼척하고 강릉 사이에 사실은 좀 길이 옹색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산줄기가 바다로 이렇게 많이 돌출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대는 그 길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헌화가에 보이면 벼랑 얘기, 천길 벼랑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데서 또 시사받을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당시에 보면 그 교통로가 육지보다가는 해로가 발달했다고 많이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제 512년 이사보가 우상국 복속할 때도 그랬지만은 경주에서 간포로 나와서 포항으로 해서 해로를 쭉 타고 올라오면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지금 도로 같은 경우도 울진서 강릉 도로가 40-5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등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시대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길이었고 오히려 이 헌화가라든가 해가사 보면 전부 다 바닷가에서 다 주선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해로가 활성화됐다고 어쩌면은 육로가 아니라 해로에서 벌어질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어차피 해가 용도 나오니까 그렇죠. 또 거북이도 나오고 뭐. 헌화가와 또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게 바로 또 해가 또 이제 해가사라고 부르는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헌화가는 향찰로 표기된 향가고 해가는 한시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가요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해가사를 보면은 수로 부인이 동해 용왕에게 잡혀갔다가 또 어느 노인이 가르쳐준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 헌화가를 그렇게 정치적인 또는 상징물로 해석해 주셨듯이 해가사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헌화가는 꽃을 주는 거니까 이걸 이제 반기는 형태가 될 테고 부인을 잡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 동호의 용왕이라고 표현된 게 그 지역에서 중앙에 대한 반기를 들고 거부하는 이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또 김태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이제 그 수로 부인을 무속과 연결시켜서 이걸 무가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거북이 얘기가 이게 그 가야의 건국사로 했던 구지가하고 굉장히 통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무가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다 빼고 실제 수로 부인을 이제 그 무녀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동해 용왕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가뭄이 들고 뭐 비가 안 오고 그럴 때 용이 이제 비를 뿌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악하게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바다 동해 용왕한테 기원을 해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신라 시대에는 그다음에 때로는 비를 불러달라고 기원도 하기도 한다면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무의 기원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헌화가의 노인도 청길 그 벼랑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못 가는 곳이니까 어떤 무적 세계와 연관시켜서 그 노인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이 헌화가하고 이 짧은 얘기 가지고 아주 다채롭고 많은 상상들을 발휘해 보면서 오늘날 또 이거를 새롭게 만들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헌화가도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르잖아요. 해가가 불려졌던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헌화가가 불려진 지역보다는 더 북쪽이라고 봐야 되는 그래야죠. 그래서 그 앞서 장정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진에서 헌화가가 불려지고 안인에서 이제 그 해가가 불려졌다. 그리고 또 이창식 교수님은 삼척 맹방에서 헌화가가 불려지고 증산에서 해가 불려졌다는데 그게 수가 6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을 가서 이제 해가가 베풀어지는데 6km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원 쪽에 지금 현재 수로부인 공원이 있는 임원 쪽에서 헌화가가 베풀어졌으면 적어도 이틀 뒤 정동진쯤에서 해가가 이렇게 벌어진 장소로 상정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틀이란 게 물론 뭐 전속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백성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6km는 너무 짧은 거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설정한 그 해가사의 장소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저런 것도 정답이 없으니까 예. 다 열어놓고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삼척과 강릉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그러게 주셨어요. 말이에요. 예. 아주 그 현답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수로 부인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신수에게 잡혀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액면 그대로의 텍스트 그대로로 해석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뭔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자색이 뛰어나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논란이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제 김순정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순정공하고 수로 부인이 활동했던 게 이제 성도광 때입니다. 통일신라 성도광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그 전성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불국사, 석굴암, 뭐 성덕대왕, 신종, 뭐 이 즈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신라가 평안하고 잘 살고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록을 보면 제2의 시대입니다. 막 재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이런 아주 뛰어난 걸작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제2에 대한 인간들의 대처 심리와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로 부인하고 김순정은 그 지역민들을 유무하고 안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됐을 텐데 그런 제2 속에서 지역마다 아마 민심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던가. 어떤 거는 기꺼이 중앙정부와 연결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모습들이 헌화가나 해가와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수로 부인이 등장하는 해가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준비한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해가를 한번 또 느껴보시겠습니다. 노인을 만나 꽃을 받고 그가 부르는 헌화가까지 들었던 수로 부인 일행은 다시금 길을 나섰다. 그러다 바닷가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는데 아니 저것은 어머머, 저게 뭐야? 바다에서 갑자기 솟구친 것은 바로 해룡이었으니 순식간에 수로 부인을 낚아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째야, 어째입니까? 우리 마라님 어째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겨봐라. 당장 바다로 들어가 부인을 구해와야 할 것이 아니냐? 부인! 눈앞에서 부인을 잃은 순정공은 망연자실할 뿐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났다. 옛 말에 여러 사람들의 말은 우쇠도 녹인다고 하였습니다. 바닷속의 괴물이 제 아무리 사나워도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옳거니 그럼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금방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려 보시지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 훔쳐간 죄 그 얼마나 크더냐. 네가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국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라. 그러자 얼마 후 해룡은 수로 부인을 돌려보냈으니 부인 괜찮으시오? 부인 자자 괜찮.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전. 근데 바닷속 세상이 참말로 신기해요. 뭐 어떤데 얘? 7가지 보배로 꾸민 궁궐에서 갖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모두가 달고 연하고 향기롭고 인간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참말이지. 어쩐지 이 만화님 이 옷에서 그 인간 세상에 나지 않는 냄새가 나요. 향기롭고. 그 후에도 수로 부인에게는 이처럼 기이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으니 왜냐고요? 그야 당연히 저의 미모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해가는 가야국 수로왕 탄생 설화 때 나오는 이 구지가하고 이게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도 해가사하고 구지가를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근데 노래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두 곡의 또 공통점일 텐데 이 고대인들은 노래에 뭔가 힘이 담겨 있다고 믿고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수백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본래 그 노래하고 춤은 그게 인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을 위한 거죠. 신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죠. 맞아요. 또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연극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시든 노래든 모든 것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이제 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네. 또 신에 기원하는 것이고 네. 당연히 주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그때 흐름들이 지금도 그래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 이제 신병이 나지 않습니까? 신과 뭐 통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고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특히 이것은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집단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더욱 신과 가까이 신의 뭔가를 인간의 뜻을 전하는 이런 게 노래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 헌화가 오늘 얘기 또 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화가와 해가 다 이렇게 상징성을 가진 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다 떠나서 그냥 텍스트 딱 놓고 헌화가 구애를 하는 노래 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수백 수천 년이 지나서 야, 이건 이런 상징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꽃을 바치고 나서 구애 나온 뒤에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네. 바치고 그냥 가네요. 제가 잠시 어리석었어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해놓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긴 뭐 해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안 그러면 구워 먹으리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얘기가 잘 안 통하죠, 그죠? 거북이가 우리 사람 말을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헌화가에 좀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아주 저는 이 헌화가를 보면서 그게 우리가 좀 뭐 사랑, 뭐 어떤 마음의 어떤 애틋함 이런 거를 담는 게 뭐라 그러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아주 미묘한 서로 교감되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꽃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꺾어드리리다라고 할 때 자기의 뜻을 슬쩍 비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그럼 꺾어 가져와라 하는 사람이 그걸 반응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헌화가의 이것이 일종의 사랑을 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기가 막힌 표현이기도 하고 이게 정치적인 표현으로도 상당히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아주 고단수의 정치인들이 쓰는 언변 같은. 경주에서 온 세력하고 지방 세력이 결합을 한다는 의미가 그 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왕이 투구를 벗어주듯이 어떤 그 꽃을 감히 일반인들이 손닿지 않는 그곳에 꽃을 꺾어서 바친다는 것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한데 그것도 투박하게 뭐 그냥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고 서로 눈치를 싹 보면서.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 뒷스토리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노홍이 참 멋지게 사라진다면 뭐 이렇게 서로 부인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영혼은 남겠지만 이 스토리를 볼 때는 조금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남의 부인이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 노인도 남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집에 가면은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뒤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태도. 그렇군요. 아마 헌화가가
아주 짧은 글인데도 예.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 네. 뒷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느낄까? 뭐 정치적 해석도 좋고 무가적 해석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아까처럼 세레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뭔가 좋더라도 이걸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는 그게 사실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서 예. 그런데 삼국시대에 우리 강원 영동 지역이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기도 했고 또 동해 그 부족 국가를 형성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동 지역에서 또 향가가 불렸다는 것은 신라 향가니까 신라의 세력권이 확실하게 좀 들어왔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요 지역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동해로부터 또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 땅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의 영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복속시키고 지배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문화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게 역시 노래 아닙니까? 예. 노래. 그게 특히 주술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신에 대한 어떤 노래니까 같은 공통의 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특히 헌화가처럼 향가다 이렇게 되면 신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향가다라고 그러면 그 향가가 여기서 지역의 민에 의해서 불려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신라화됐다. 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신라 이후에 그 동해안은 거의 화랑도들의 심신수련장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관동 팔경을 하고 있는 고성의 3.1포라든가 그렇죠. 경포 뭐 한송정 이쪽 전부 다가 거의 그 화랑도들의 심신수련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완전한 그 신라 영토고 신라 문화가 완전 자리 잡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영랑호도 예. 관련돼 예. 있는. 예.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순서가 이제 됐습니다.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헌화가와 해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로부인 얘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키워드가 미스 신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도 신라 여인들 중에, 역사에 기록된 신라 여인들 중에 최고의 여인, 그러니까 미스 신라를 내가 뽑는다면 누굴 선발하겠는가를 오늘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김소영 아나운서부터 네. 답을 할까요? 그 정말 신라에 어떤 여인들이 있었는지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중에서 이 엄선된 후보들,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저의 미스 신라로 뽑히신 분은요. 네. 그 산모부인, 음흠. 우리 경덕왕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나오던데요. 예. 이분이 사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서 아하. 이제 혼자 지내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재력을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후에 그 황룡사 절을 지을 때, 네. 그 황룡사 종을 만들 때 그 종이 엄청 크잖아요. 음흠. 그때 재산을 굉장히 많이 또 거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서 그 종을 완성시키는데 예. 기여를 크게 하셨더라고요. 미스 신라로 산모부인. 그렇죠. 기준은 혼자의- 재력에 있는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 중요한 건 네. 재력이 아니라요. 예. 이제 남편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네. 그렇게 탄탄하게 나의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갔다는 점. 네. 거기에 점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력이란 얘기죠? 재력이죠. 알겠습니다. 예, 역시. 김소영 아나운서는 항상 이게 초지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재력이 중심일 때는 좋습니다. 최다미 선생님은 미스 신라 누구?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될것 아마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인대화잖아요. 예. 그죠? 신라의 그 맞습니다. 미인대화. 그래서 그 킨테희처럼 예. 남자분들이 그 여성의 그 외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따졌을 때는 네. 제가 검색한 결과 네.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진성 여왕이었을 것 같아요. 진성 여왕. 그 여왕으로서는 평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평이 안 좋은데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진성 여왕을 미스 신라로 선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진선영이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네, 네, 것을 그렇죠. 묘사해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추천을 받은 셈인데 예. 그 시절만 해도
이제 그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무시를 당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분 충분히 자체는? 훌륭한 네, 역할을 그냥 할 수 있는 검색하면 그런 별로 안 좋게 인물이었어요. 나와요. 네. 김태수 소장님께서는 저는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로. 예, 선화공주. 예.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라 소문났고, 네. 그래서 백제의 왕자가 아주 그 소문 듣고 그렇죠. 선화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동료도 버티기 위해서 결국은 그 신라와 백제가 화합하는데 네. 그 미모가 화합에 쓰일 정도로 아주 뛰어났으니까 저는 예. 선화공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이게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마지막 다 빠져서 예. 저는 선덕여왕을 선덕여왕. 선덕여왕. 왜냐하면 선덕여왕이 뭐 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선덕여왕이 직위삼사라고 해서 선덕여왕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여주는 그 세 가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란꽃 얘기라든가 여군곡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선덕여왕 스스로가 나중에 그러네요. 돌아가실 때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성만 갖춘 정도라 그러면 제가 뽑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이 왕에 계시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황룡사 구층탑을 세웠고요. 첨성대를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왕으로서 당시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황룡사탑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마음들을 위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왕으로서 그러니까 넓은 아량과 그다음에 포용력을 갖고 자기가 그 왕으로서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성과 아량 이런 것들을 함께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을 미스 신라 미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안 됐는데 선덕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덕여왕.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향가가 이 헌화가 외에도 또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한송정가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예전에 꾸준히 지켜보셨다면 아마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여러 가지 그 신라의 그 화랑과 관련된 유적들과 더불어서 이곳 강릉을 비롯한 우리 강원 동해안 지역이 예로부터 이 향가의 본향이었다라고 해도 될 듯한 생각이 드네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